요즘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폐의 경우는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자폐 범주성 장애의 특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폐 범주성 장애는 크게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상동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친구들만의 동일한 관심사, 행동이 있다는 건데요. 이 동일한 관심사와 행동이 있다는 이 특성에는 뭔가 감각적으로 동일한 걸 반복하는 말을 하거나 반복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 반복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강하게 있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특이한 어려움이 있어서 특정 감각을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특정 감각을 너무 싫어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불안함을 덜 느끼도록 해주세요. 자폐성 장애 유아 아이들 중에는 불안이 높아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불안함을 느끼면 감정 조절도 어렵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이 좀 과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따라서 사실 그 주 양육자, 특수교사, 그리고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아이가 언제 불안한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 자폐성 유아아이들이 뭔가 변화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의 특성인데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는 걸 힘들어한다거나 혹은 시간이 바뀌는 걸 힘들어한다거나 이렇게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특정 감각을 싫어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불안해하죠. 동일한 의식화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꼭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날씨나 특정 물건을 집착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또 혹은 날씨가 너무 나를 힘겹게 할 때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감각 자극을 알고 나면 이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뭔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텐데, 사실 점진적으로 그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특정 소리를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헤드폰을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조금씩 불안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헤드폰 대신에 입고 있는 후드티만 이렇게 써도 불안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방법들을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이든 간에 일과표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치원에서 자주 사용하시죠, 일과표. 일과표가 사용되는 일과표가 모두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한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과대로 오늘 진행된다는 거를 내가 가르치는 자폐 범주성 유아아이가 그 일과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불안해하는 걸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과표에 있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지, 글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데 일과표는 그림과 글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자폐성 장애 유아는 이해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과표의 기능은 자폐성 장애 유아한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들인지, 즉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변화가 없을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오늘 불안한 사건은 돌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을 거고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을 건데 그걸 나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돼 라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일과표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지원의 일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각적인 지원은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어 왔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유아라 하더라도 시각적인 지원은 약속을 보여주는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데 굳이 선생님 시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표 외에도 소방훈련을 하게 되면 누가 와서 어떤 순서로 어떤 걸 하고 끝나는지를 지난번 찍었던 동영상을 통해서 이거 할 거야,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시각적 지원이죠. 화장실 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거 먹겠다고 하는 유아한테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 친구는 화장실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있을 법한 휴지 확대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도 이 친구한테는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갔다 와서 간식을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됩니다. 자, 바깥놀이로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소 이동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때문에,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라면 이 친구에게도 역시 바깥놀이 장소에서 즐겁게 놀았던 모습, 개미를 관찰했던 거, 또 혹은 그네를 탔던 거,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가서 이렇게 놀아볼까? 라고 말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예요. 두 번째로요,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폐성 장애 유아한테는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사회성 기술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향상되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 유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겠죠. 스스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유아는 친구들 근처에서 놀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놀이 중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살짝 계획을 숨겨놓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죠. 교사가 좀 더 친구들과 잘 놀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소통 능력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놀이를 좋아하는 자폐 유아가 친구들하고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슬쩍 기회를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주사위 놀이판 그런 걸 만들어주고 거기 선생님이 옆에서 자폐 유아가 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야 라는 힌트를 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다음 친구한테 주사위를 이렇게 넘겨주는 행동이라든가 자신의 차례를 잘 기다리는 행동, 친구가 하는 주사위를 가져오지 않는 행동, 판을 자기 쪽으로 다 잡아당기지 않는 행동, 친구가 잘한다고 응원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선생님이 칭찬해 줄 때 이 친구는 사회적 기술을 또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친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동화책을 구비해 둔다든가, 또 놀이 활동을 계획한다든가, 또 친사회적 기술의 주제가 있는 역할극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들은 독특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호불호가 명확해 보여서 또 일과 활동에서 얘가 싫어하는데 굳이 참여시키는 게 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들은 강점도 많고 흥미나 관심을 잘 활용만 한다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완전한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참여, 점진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감놀이에 관심이 없다면 하루는 친구들이 물감놀이 하는 걸 보게만 하기도 하고, 하루는 친구들에게 도구를 나누어 주는 걸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고 나서 옆에 앉아서 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루는 친구 손을 움직여서 내 그림을 좀, 나는 물감 만지기가 싫으니까 그려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참여를 꾀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자폐성 장애 유아가 지닌 특별한 관심사 많이 있죠. 전철, 기차, 동물, 곤충, 숫자, 이런 특별한 관심사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선호하는 캐릭터, 물건, 색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을 놀이 활동이나 일과에 잘 활용할 때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의 참여 동기가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놀이 활동의 예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던 유아가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엘리베이터 모양처럼 자꾸 이렇게 열었다 폈다 하는 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친구였는데요. 교사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유치원에 오면 계속 이렇게 손바닥 펴서 저렇게 비슷한 반복적인 놀이를 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급 내 놀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진 찍어서 출력해서 종이블럭을 위에다가 여러 개 붙였어요. 엘리베이터 사진이 종이블럭 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가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휴대 가능한 종이블럭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된 셈이죠. 자폐성 장애 유아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다행히 친구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 유치원 안에 건물도 만들고,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 위치도 정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특수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폐성 장애 유아 친구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놀이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유치원에 제가 방문했던 예인데요. 자폐성 장애 유아가 혼자서 큰 소리로 지연 반향으로 사용해서 이제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는 그런 노래도 하면서 이제 안내방송을 막 얘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이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저 친구가 저렇게 혼잣말을 벽보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놀이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들과 시장놀이를 하면서 이 친구는 안내방송을 담당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고, 자폐성 장애 유아는 주차 안내, 영업시간 안내, 이러한 안내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범주성 장애 유아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이 독특한 특성들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다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 또 이해하면서 발달을 선생님들이 지원할 때 분명히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교사로서 정말 특별한 행복이 되었다고 하셔서 저도 참 뿌듯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특별한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